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산문문학 중에서도 또 새로운 갈래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연극을 보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을 켜게 되면 볼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작품들, 그 작품들의 대본이 되는 그러한 문학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23강에 해당하는 내용은 챕터 3 중에 산문문학 제3장, 희곡,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입니다. 자, 일단 희곡이라고 하는 글의 갈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곡이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라고 나오죠. 자, 무대 상연이라고 하는 말 나오거든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시나리오를 공부하게 되면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영화상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대 상연이라고 하는 건 공연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연이기 때문에 상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상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가장 기본적인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희곡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나리오하고 희곡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히 티가 나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희곡 한 편을 본문으로 제시를 해주고 이 글이 죄송합니다. 시나리오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희곡의 특징은 무대 상연입니다. 목적 자체가 무대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기본 단위를 봤을 때 막과 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막, 1장, 2막, 2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희곡, 연극을 만들어주는 기본 단위가 막과 장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막이 올라갔다가 내릴 때까지를 하나의 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막이 끝날 때는 막이 딱 올라가서 시작했다가 끝나면 내려오고 잠깐 쉬는 텀을 둔다거나 아니면 잠깐 멈춰있는 상태에서 다시 막이 올라가서 두 번째 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의 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이라고 하는 건 장면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건의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을 닫았다 열었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명이라던가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등퇴장함으로 인해서 장면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곡의 기본 단위는 막과 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간,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희곡은 아주 심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공연을 본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요. 무대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무대 위에서 만약에 전쟁하는 장면을 연극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한 300~400명의 전쟁하는 군사들을 무대 위로 올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한 뒤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단 1초 만에 장면이 바뀐다거나 시간이 밤에서 낮으로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극 같은 경우는요. 하나 세팅되어 있는 그 무대 위에서 이 장면이 바뀌려면 적어도 배우들이 소품을 들고 등퇴장을 하거나 새로운 소품을 놓거나 아니면 조명을 끄고 그 사이에 다른 장면으로 바꾸거나 하게 되겠죠. 단 바꾸거나 하는 그 장면의 전환조차도 영화나 드라마처럼 매우 자연스럽진 않고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화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적인 배경을 바꾸는데도 제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시나리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약은 많습니다. 자, 사건 전개라고 하는 건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대사와 행동이 아닌 다른 걸로 사건 전개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말하면 소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작품 속에 존재하기도 하고 작품 밖에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서술해주죠. 그래서 서술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자가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주변 광경을 그림 그리듯 설명을 해줍니다. 묘사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대사와 행동도 중간중간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한 행동 자체도 서술자가 서술해주는 것이고 묘사해주는 것이고요. 대사도 나타나긴 하지만 대사보다는 소설 속에는 여러 가지 서술이나 묘사가 더 주를 이루기 때문에 희곡은 대사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면 소설은 서술과 묘사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행이 현재형 문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뭐 과거, 현재, 미래 할 때의 그 현재 맞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야기가 연극 작품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3000년대쯤 이야기가 연극 작품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주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관객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과거형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희곡의 여러 가지 특징이고요. 이러한 희곡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시나리오랑 분명히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희곡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를 배울 때도 시의 구성 요소 공부했었고요. 소설을 배울 때도 소설의 구성 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이런 것들 배웠었죠. 자, 그렇다면 희곡도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 크게 봤을 때는 해설, 대사, 지시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해설이라고 하는 건요. 희곡의 첫머리에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극에 누가 등장을 하는지, 무대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배경은 언제인지 이런 것 등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지시문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해설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대본의 첫머리에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해설이고요. 지시문이다라고 하는 건 그 등장인물들이 해야 하는 동작을 지시해주는 말입니다. 아니면 무대 위에 어떠한 소품을 놓아라, 조명을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시문은 대본의 중간 각 인물들의 대사 사이사이에도 끼어 들어가지만 해설은 반드시 첫머리에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 좀 잘 해두세요. 자, 대사와 지시문을 볼 건데요. 일단 대사를 3종류로 나눠보고 지시문을 2종류로 나눠볼 겁니다. 대사 중에 첫 번째, 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주고받는 말입니다. 대화. 그래서 인물 간에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얘기하고요. 독백은 혼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독백이나 방백이나 둘 다 혼자 하는 말이긴 한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독백은 상대방과 상관없는 혼자 하는 말, 혹은 상대가 없이 혼자 하는 말을 얘기하고요. 방백 같은 경우는 내가 상대와 함께 무대 위에 서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충분히 들릴 만큼 가까운 위치에 상대방이 서 있지만 이 상대방은 나의 말을 전혀 못 들은 척 연기를 하고 나와 관객만 들리는 걸로 약속하는 말을 방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걸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독백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에 혼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이 말은 독백입니다. 그런데 방백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무대 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 있고요. 한 명이 다른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더러워요. 그때 와 이런 집에서 날 초대한 거야? 라는 말을 대사로 뱉으면 분명히 이 초대한 등장인물도 듣겠지만 그리고 들리는 거리이지만 이 사람은 못 듣는 걸로 약속을 한 채로 어휴 이런 집에서 날 초대하다니 라고 얘기를 하고 관객하고 나만 들리는 말 이게 바로 방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상대와 관련이 있는 말이냐 없는 말이냐로 구분을 해두면 독백과 방백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흔히 방백 같은 경우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시문 같은 경우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행동 지시문 혹은 동작 지시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무대 지시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행동이라고 하는 건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동작이나 조명을 지시하는 말. 그래서 흔히 대사 앞부분에 괄호 표시해서 화를 내면서 혹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지시해 주는 걸 행동 혹은 동작 지시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등장인물의 행동이 아닌 것들, 무대 위에 배경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소도구나 음향 효과나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시해 주는 게 바로 무대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곡은 해설하고 대사하고 이 지시문이 있어야 희곡이 완성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희곡 구성 단계에 따른 갈등 양상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아마 소설의 구성 단계를 공부할 때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두고 절정이 갈등의 최고점.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명칭들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냥 하강이라는 게, 대단원이라는 게 약간 들어갔다라는 차이점인데, 삼각형의 모양 자체가 지금 희곡은 절정이 한가운데에 있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뒤쪽에 붙어 있죠. 아무래도 희곡이라고 하는 건 무대에서 공연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길어봐야, 아주 길어봐야 2시간 반에서 3시간이고요. 보통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끝나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를 전개를 하려면 갈등의 최고점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이야기 전개가 빨라질 거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작품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새로운 작은 갈등들을 계속 넣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점인 갈등은 뒤쪽에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희곡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다음에 위기가 없이 바로 절정으로 넘어가고 하강,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으로 떨어집니다. 발단 부분에는 등장인물하고 배경을 소개하고요.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죠. 발단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소설하고 동일합니다. 전개에서도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이 서서히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역시 소설하고 동일하고요.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다는 것도 역시 소설과 동일합니다. 그럼 소설에는 없었던 하강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보여주죠. 아, 이렇게 하면 갈등이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팁을 살짝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하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단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주제가 드러나겠죠. 인물의 운명들이 결정이 날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희곡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은 시나리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희곡이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한 연극 대본이라면 희곡은 드라마, 영화, 상영을 위한 대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나리오의 특징을 볼 때 선생님이 지금 앞서서 정리했던 희곡의 특징하고 같이 떠올리면서 옆에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대답을 해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봤던 희곡의 경우는요, 무대 상연이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노란색에 관련된 내용은 희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본 단위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씬 넘버라고 해서 장면, 하나하나의 장면을 기본 단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씬 넘버 1이라고 붙여놓고 뒤에다가 밤 혹은 낮, 시간을 알려주고요. 체육관,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씬 넘버 1에서는 체육관에 해당하는 밤씬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뀐다거나 혹은 장소가 바뀌게 되면 씬 넘버도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의 구성 기본 단위가 장면이라고 한다면 희곡 같은 경우는 아까 막 그리고 장이었죠. 자,
자, 시나리오는 희곡보다 시간 공간적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없는 편이다, 덜한 편이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텔레비전 화면이다 보니까, 영화 화면이다 보니까 수백 명의 등장인물을 세워놓고 내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수백 명, 수천 명 세울 수 있고요.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라는 것도 촬영을 해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희곡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죠. 자, 사건 전개를 보면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에서도 이건 역시 앞에서 봤던 희곡하고 동일합니다. 희곡과 동일. 자, 진행 역시 현재형 문학이다라고 해서 과거의 이야기도 미래의 이야기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영상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희곡과 동일합니다. 자, 특수용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영화라고 하는 건 그것을 촬영하는 카메라라고 하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혹은 편집과 관련된 특수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희곡에는 특수용어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희곡에서도 물론 조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반전이나 상황의 표현들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시나리오에서 훨씬 더 많은 특수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용어 편이 나왔고요. 그럼 지금 이 특수용어가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특수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나리오에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앞서서 봤던 희곡에는요, 해설, 대사, 지시문, 이게 희곡의 구성 요소였다면 여기에 장면 표시가 바로 이거죠. 씬 넘버를 말하는 장면 표시가 하나 더 붙어야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각 장면을 나타내는 씬 넘버라는 게 들어가야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한 편을 보여준 다음에 질문 중에서 위 글이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씬 넘버, 이 표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이걸 보자마자 이 글은 시나리오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시나리오 특수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단어들이 전부 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특수 용어고요. 이러한 특수 용어를 사용해서 밤과 낮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거로의 화면 전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특수 용어를 일단 잘 보도록 할게요. 씬 넘버를 줄여가지고 S 그리고 샵 이거 붙여가지고 씬 넘버라고 부르고요. 장면 표시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fade in하고 fade out은 두 개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in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들어가거나 환해지는 걸 얘기하고요. out이라고 했을 때는 깜깜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깜깜한 상태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fade in이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환했던 상태에서 점점 깜깜하게 바뀌는 건 fade 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요. 영화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상영관의 그 화면이 깜깜해진 상태에서 시작할 때 서서히 밝아지죠. 이게 fade in인 거고요. 그래서 fade in은 보통 영화를 시작할 때, 장면을 시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fade out 같은 경우는 영화를 다 본 다음에 깜깜해지면서 끝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fade out입니다. 하나의 장면이 끝날 때도 사용하고 영화 자체가 끝날 때도 사용을 하죠. 자,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아실 겁니다. 어떤 인물이나 장면을 크게 확대해서 찍는 걸 클로즈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런 등장 인물들을 지금 아마 저는요, 여기까지 웨스트샷으로 아마 잡고 계실 건데 여기까지만 보이게 될 거고요. 가슴까지만 오면 뭐 바스트샷, 얼굴까지만 오면 뭐 클로즈업, 전체를 보여주면 풀샷,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끊어서 보이는 정도에 따라 위치에 따른 명칭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이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대상을 전부 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등장인물이
반지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반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전체적인 사람의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반지 하나만을 확대해서 찍는다거나 웃고 있는 여주인공의 얼굴만을 확대해서 찍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클로즈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장면을 크게 확대해서 찍는 것. 자, 그 다음에 오버랩이 나오는데요. 오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겹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 하나의 화면에 다른 화면을 이렇게 겹치면서 화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회상하는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남자 주인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이가 많이 든 남자 주인공이 과거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그때쯤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어렸을 때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더니 나이 든 지금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릴 때 모습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겹쳐지면서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보고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펙트를 줄여서 E 하고 점 찍는데요. 보통 효과음이라고 해서 등장인물이 방 안에 있는데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총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효과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몽타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붙어있는 범인의 몽타주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원래 기본적인 몽타주의 의미가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범인의 수많은 눈 중에 하나를 갖다 붙이고 코 하나를 갖다 붙이고 입 하나를 갖다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듯이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요. 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촬영을 해가지고 하나로 딱 붙여놓고 사건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여자 주인공이 1년 내내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해서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한 30kg 정도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1년 내내 살 빠진 그 광경을 다 찍어서 보여줄 수는 없고 밥을 굶고 있는 장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 장면, 아파 쓰러져 있는 장면, 그래도 일어나 뛰는 장면 이런 것들을 각각 촬영해서 딱 붙여주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1년 동안 저런 고생을 해서 살을 뺐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장면을 떼어 붙여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몽타주입니다. 자, NAR이라고 하는 건 내레이션의 약자인데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지만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도 나타나죠. 그래서 아나운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그는 아침부터 바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말, 한마디로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형식의 대사, 이걸 보고 내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인간극장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이 내레이션을 하지만 등장인물인 사람이 내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인서트라고 하는 건 화면 사이에 이렇게 살짝 끼워 넣는 삽입 형식의 화면을 보고 인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 특수 용어가 많이 사용되니까 시나리오 안에 사용되는 적절한 특수 용어들을 보면서 이러한 장면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희곡하고 시나리오에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공통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을 먼저 보시면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이다라고 하는 건 미술, 음악, 여러 가지 예술들의 장르가 다 겹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선 미술 소도구들이 필요하고요. 음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감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합예술이고요. 둘 다 대사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의 문학이며 현재형의 문학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을 보자면 희곡은 연극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약 부분에 있어서는 시나리오는 제약이 거의 없지만 희곡은 제약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희곡은 일회성이고 시나리오는 영구적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그 영상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영구적이다라고 한다면 연극이라고 하는 건 같은 대본을 가지고 같은 배우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관객들이 다르고 그날의 배우들의 상태라던가 기분이라던가 컨디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매 회의 공연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희곡은 막과 장으로 이루어지지만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는 장면, 이거 씬 넘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차이점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희곡, 시나리오가 아닌 그것과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뮤지컬이라고 하는 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가 되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연극이지만 그 안에 음악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가미되어서 대사를 노래와 춤으로 더 많이 전달을 하는 장르.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뮤지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충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는 건 노래나 춤, 연기를 표현한 종합 예술로서 물론 연극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연극에서는 자신들의 말을 적절한 대사로 전달한다면 뮤지컬에서도 물론 대사는 있지만 그 수많은 대사를 음악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뮤지컬 대본의 특징을 보면요. 어쨌든 뮤지컬 대본도 희곡하고 비슷하게 무대로 올라가는, 무대 상영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희곡과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자, 현재형의 문학이라는 건 희곡과도 공통적인 장점이고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도 역시 공통적인 점입니다. 대사와 행동까지는 희곡과 공통적인 점인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지요. 희곡에서 대사와 행동으로 전달을 한다면 뮤지컬에서는 노래로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라는 거.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의 제약이 역시나 무대에서 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예술이다. 이 종합예술이다라고 하는 건 희곡,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희곡하고 시나리오고 뮤지컬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여러 가지 대본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시나리오인지 파악할 수 있는 팁, 그리고 희곡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집중을 기울이시라고 말하고 싶은 게 뮤지컬, 시나리오, 희곡의 줄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문학이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감정,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을 작품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될 작품 중에 뭐 들판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희곡 같은 경우는요. 형과 아우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냥 형과 아우의 싸움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남북 간의 대립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형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인물형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혹은 비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주제를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작품을 실제로 영화화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들판에서라고 하는 희곡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대본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